야, 박경비. 너 같은 인간은 평생 이 아파트 문이나 열다 끝나는 거야. 폐지 줍는 거지랑 어울리더니 딱 수준 보이네. 박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굳은 손으로 경비 모자만 꼭 쥐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하는 모욕, 변명할 힘도 대들 용기도 없는 순간 박 씨에게 그날은 그저 또 하나의 참는 하루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모두가 거지라고 부르던 폐지 줍는 노인이 조용히 한 발 앞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의 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제가 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아침도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건 그날이 평생 잊지 못할 하루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 박인호 씨는 오늘도 똑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68배 나이 35년을 교단에 섰던 그가 이제는 아파트 경비실 침대에서 잠을 깹니다. 손을 뻗어 낡은 알람 시계를 끄는 순간 관절이 뻐근하게 욱신거립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한 건 어제도 그제도 마찬가지였지만 박 씨는 신음 한 번 없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경비실 안은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난방을 아껴야 한다며 관리소장 조 씨가 온도를 낮춰버린 탓입니다. 박 씨는 얇은 이불을 개어 구석에 넣고 어젯밤 편의점에서 산 3,500원짜리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2분 동안 그는 작은 거울을 보며 면도를 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선생님이었던 시절의 습관일까요? 박 씨는 매일 아침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경비복을 단정히 입었습니다. 도시락을 반쯤 먹었을 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도 좀 힘듭니다. 애들 학원비 때문에요. 송금 부탁드려요. 박 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지난달에도 보냈고 그 전달에도 보냈습니다. 한 달 월급 210만 원 중 50만 원은 아들에게, 30만 원은 딸에게 보내고 나면 남는 건 130만 원 뿐입니다. 여기서 경비실 관리비 명목으로 조 소장이 떼어가는 10만 원, 4대 보험제하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00만 원 남짓입니다.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티려면 하루 식비는 10,000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박 씨는 도시락 뚜껑을 덮었습니다. 별로 배고프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배고픈 건지 아닌 건지 더 이상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먹고, 습관처럼 일하고, 습관처럼 돈을 보낼 뿐입니다. 6시가 되자 박 씨는 경비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2월의 새벽 공기는 뼈를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금방 흩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아직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군데군데 쌓인 눈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삽을 들고 입구 쪽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삽질을 할 때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미끄러질까봐, 누군가 다칠까봐 새벽부터 눈을 치웠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저 멀리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리어카를 끌고 오는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낡은 털모자를 푹 눌러 쓴 노인이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모두가 거지 영감이라고 부르는 사람, 최 씨였습니다. 박 씨는 삽을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5,000원권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경비실로 들어가 자판기에서 따뜻한 캔커피 한 개를 뽑았습니다. 1,200원이었습니다. 오늘 점심값에서 또 줄여야 할 돈이었지만 박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가까이 오자 박 씨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최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박 씨는 언제나 노인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이가 7살쯤 더 많아 보였고 무엇보다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리어카를 멈추고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탁한 눈동자가 드러났습니다. 또 이러시네, 박 씨. 목소리는 쉰 소리였지만 어딘가 단단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날이 추운데. 박 씨는 5,000원권과 캔커피를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노인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손등에는 나이 반점이 가득했고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최 씨는 잠시 박 씨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그리고는 다시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박 씨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야, 박경비.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박 씨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관리소장 조민수 씨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배가 불룩 나온 체격에 언제나 인상을 찌푸리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거지한테 돈 줬어?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조 소장의 목소리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날카롭게 퍼졌습니다.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남 걱정은. 월급도 200만 원 조금 넘게 받으면서 돈을 왜 퍼줘? 정신이 있어 없어? 조 소장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삼동 쓰레기 분리수거 제대로 안 됐다고 민원 들어왔어. 내가 제대로 확인 안 한 거지? 응?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 미쳐는 무슨. 돈 받아 먹으면 일을 제대로 해야지. 나이 처먹고 멍청하게. 오늘 저녁까지 전동 쓰레기 분리수거함 다시 점검해. 알았어? 조 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뒷목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움인지 분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대답은 크게 해. 귀머거리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비실 청소 엉망이던데? 오늘 저녁에 입주민 대표회에 있으니까 깨끗이 해놔. 화장실도 다시 닦고. 내가 검사할 거야. 알았지? 네. 아, 진짜. 늙은이들 쓰면 이래서 안 돼. 맨날 실수투성이야. 조 소장은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삽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풀렸다를 반복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꾹꾹 눌려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다시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삽질을 할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아침 7시 주민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아이들 손을 잡고 학교 보내는 엄마들, 산책 나온 노인들이 박 씨 앞을 지나갔습니다. 대부분은 인사도 없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박 씨는 언제나처럼 안녕히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했지만 돌아오는 건 무관심뿐이었습니다. 어떤 주민은 박 씨가 치워놓은 눈길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에휴, 여기 왜 이렇게 미끄러워? 경비원이 뭐 하는 거야?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전 10시쯤 동료 경비원 김 씨가 교대 시간에 맞춰 왔습니다. 65의 김 씨는 박 씨보다 3살 어렸지만 훨씬 날카롭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박 씨, 또 그 폐지 줍는 영감한테 돈 줬다며? 조 소장한테 또 찍혔다고 난리더만. 김 씨는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진짜 자기 자식들도 챙기기 힘든 판에 남 걱정은 왜 해? 그 영감이 박 씨한테 뭐 해줬다고? 200만 원 조금 넘게 받으면서 5천 원씩 매일 주면 한 달에 15만 원이야. 그게 작은 돈이야? 그냥 사람이니까요. 박 씨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사람? 그 영감이 사람이면 왜 폐지를 주어? 일을 하든지, 나이 먹었으면 자식들이 챙겨주든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 꼴인 거지. 박 씨도 정신 차려. 조 소장이 요즘 박 씨 자르려고 기회만 노리는 거 모르냐? 김 씨의 말에 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 씨는 조 소장이 시킨 대로 전동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점검했습니다. 허리를 굽혀 하나하나 확인하고 잘못 버려진 쓰레기를 다시 분류했습니다. 등에서 땀이 흘렀고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후 5시 조 소장이 나타났습니다. 검사하러 왔어. 경비실부터 보자. 박 씨는 조 소장을 따라 경비실로 갔습니다. 조 소장은 꼼꼼하게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책상 위 먼지를 손가락으로 훑고 화장실 변기 뚜껑을 열어보고 바닥을 굽어 살폈습니다. 여기 구석에 먼지 있잖아. 이게 청소야? 조 소장이 비난하듯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지금 당장 해. 30분 후에 회의 시작이야. 박 씨는 재빨리 걸레를 들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68배 나이에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모습을 조 소장은 팔짱을 낀 채 내려다봤습니다. 에휴, 그러니까 늙은이들은 안 쓴다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조 소장은 혀를 차며 나갔습니다. 박 씨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저녁 6시 입주민 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박 씨는 경비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 동 대표들과 조 소장이 모였습니다. 박 씨는 구석에 서서 필요한 게 있으면 즉시 응대할 준비를 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박 씨는 투명인간처럼 존재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한 입주민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단지 앞에 폐지 줍는 거지가 자주 보이던데요.
보기 안 좋으니까 쫓아내시죠. 조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영감 말이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단지 이미지에 안 좋으니까요. 그리고 박경비가 그 거지한테 돈을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단속하겠습니다. 뭐, 경비원이 근무 중에 그런 짓을 해요? 네, 제가 여러 번 주의 줬는데도 계속하더군요. 다음에 또 그러면 징계 조치하겠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비원 따위가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의견을 낼 수는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박 씨는 회의실을 정리하며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손이 떨려 찻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 10시 교대 시간이 되자 박 씨는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오늘도 아들에게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딸에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그저 돈을 보내주는 기계일 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야 합니다. 내일도 눈을 치우고 쓰레기를 치우고 조 소장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최 씨에게 5천 원을 건네야 합니다. 징계를 받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박 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고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경비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박 씨의 작은 선행이 어떤 기적을 불러올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인호 씨는 그 사흘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 소장은 박 씨를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아침마다 경비실 청소 상태를 검사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일일이 확인했으며 조금이라도 흠이 보이면 호통을 쳤습니다. 박경비, 이게 청소야? 3동 화단에 담배꽁초 있던데 왜 안 치웠어?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이라고. 그리고 오후에 택배 정리 엉망이던데 오늘 저녁까지 전부 다시 정리해.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박 씨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가질 수 없었습니다. 2,000원짜리 김밥으로 허기를 때우고 물로 입을 축이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도 박 씨는 매일 아침 최 씨에게 5,000원과 캔커피를 건넸습니다. 조 소장의 눈을 피해 새벽 6시 반쯤 단지 뒤편에서 몰래 만났습니다. 최 씨는 매번 박 씨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박 씨, 얼굴이 많이 상했네. 괜찮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렇습니다. 박 씨는 억지로 웃었지만 최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박 씨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박 씨에게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조 소장이 경비실로 들어오더니 서류 한 장을 박 씨 앞에 내던졌습니다. 이거 봐. 5동 사명사모 김 씨가 민원 넣었어. 택배가 분실됐다고. 내가 관리 잘못한 거지? 박 씨는 깜짝 놀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택배 보관함에 넣어뒀는데요. 확인도 했습니다. 확인? 증거 있어? CCTV 보니까 내가 택배실 문 제대로 안 잠갔더라고. 그 사이에 누가 가져간 거야.
이거 내 책임이야. 하지만 소장님, 그건. 닥쳐. 변명하지 마. 이번 달 월급에서 택배값 5만 원 공제할 거야. 그리고 경고장 한 장 더 들어간다. 경고장 3장 쌓이면 해고야. 알지? 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미 경고장이 2장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난달 쓰레기 분리수거 미흡, 또 하나는 이번 주 경비실 청소 불량이었습니다. 3장이 되면 정말 해고입니다. 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정말 조심했는데. 조심? 조심해서 이 꼴이야? 박경비,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맨날 폐지 줍는 거지랑 어울리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조 소장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박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뭔가 차올랐지만 꼭 삼켰습니다. 일주일 안에 문제 하나라도 더 생기면 그냥 나가. 알았어? 네. 조 소장이 나가자 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는 게 힘들었습니다. 68평생 이렇게 무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교사였을 때는 학생들에게 존경받았고 동료들에게 신뢰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늙은 경비원일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지만 박 씨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만 마시고 경비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봤자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아버지, 그만두지 그러세요. 저희 집에 와서 계세요 같은 빈말만 들을 게 뻔했습니다. 실제로 가면 며느리 눈치, 손주들 눈치 보며 숨죽여 살아야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나았습니다. 밤 10시 교대 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10시 10분, 2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휴대폰을 꺼내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씨. 교대 시간인데. 아, 박 씨? 미안한데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손주가 아파서 병원에 갔거든. 1시간만 더 있어줘. 하지만 부탁이야. 내일 내가 일찍 나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시간이면 11시 반입니다. 오늘은 정말 긴 하루였습니다. 박 씨는 경비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5년 교단에 섰고 수백 명의 제자를 가르쳤고 정년퇴직까지 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직장에서도 천대받는 삶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박 씨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해고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아파트 경비 자리를 구해야 할까요? 하지만 68배 나이에 새로운 곳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경고장 3장으로 해고당한 경력이 있으면 더욱 어렵습니다. 박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이 뜨거웠습니다. 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10시 30분 박 씨는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바깥 공기를 쉬고 싶었습니다. 교대할 김 씨가 오기 전에 단지를 한 바퀴 돌며 마지막 점검을 하려고 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걸으며 각동의 출입구를 확인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요? 박 씨는 단지 뒤편 어두운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가로등도 없고 사람도 없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박 씨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싶었지만 겨우 버텼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 등을 식혔습니다. 박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모레도, 일주일 후에도, 한 달 후에도, 언제까지 이렇게 고개 숙이고 살아야 하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만 공기가 폐까지 내려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어차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박 씨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박 씨는 눈물을 닦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서 리어카를 끌고 오는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낡은 털모자를 푹 눌러 쓴 노인이었습니다. 최 씨였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박 씨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 씨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도와주는 사람인데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자세를 바로 세우고 서 있었습니다. 최 씨가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어둠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최 씨는 박 씨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둘은 그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씨,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쉰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또렷하고 단단하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 선생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왜 여기 있나? 최 씨의 말투도 달랐습니다. 평소 느리고 더듬거리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말투였습니다. 박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뭐가 이상한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바람 좀 쉬려고요. 바람? 이 추운 밤에? 최 씨는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박 씨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뭔가 달라진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 씨의 자세였습니다. 평소 구부정하던 허리가 쭉 펴져 있었습니다. 느리던 걸음걸이가 안정적이고 힘있게 변했습니다. 최 선생님 허리가... 박 씨가 말하려 했지만 최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박 씨, 나한테 왜 그랬나? 예. 매일 아침 5,000원 따뜻한 캔커피. 왜 그랬나고 물었네.
최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렬했습니다.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도와준다? 왜? 내가 뭔데? 사람이니까요. 힘든 사람을 도와야 하니까요. 힘든 사람? 최 씨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쓸쓸하고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박 씨, 자네는 내가 진짜 거지인 줄 알고 도와준 건가? 예. 그게 무슨... 박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 씨의 눈빛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탁했던 눈동자가 이제는 날카롭고 예리했습니다.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최 씨는 한 발 더 다가와 박 씨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박 씨보다 키가 더 컸습니다. 아니, 평소에도 컸던 걸까요? 구부정한 자세 때문에 몰랐던 걸까요? 박 씨, 자네는 착한 사람이야. 너무 착해서 속는 사람이지. 최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박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최 씨는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걸까요? 바로 그때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어둠을 비췄습니다. 그 빛이 최 씨의 손목을 스쳤습니다. 박 씨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손목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빛이 조금 더 비추자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금속, 정교한 디자인, 작은 다이얼들이 촘촘히 박힌 그 시계를 박 씨는 알았습니다. 예전에 백화점 명품관을 지나다 본 적이 있었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 놓여있던 그 시계. 점원이 설명해 주던 가격이 기억났습니다. 수천만 원. 어떤 건 억대를 넘는다고 했습니다. 박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거지가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다니. 손은 거칠고 굳은 살투성이인데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다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저건. 박 씨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최 씨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거 봤나? 최 씨는 손목을 들어 올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시계를 더 또렷하게 비췄습니다. 정교한 금속 케이스, 빛나는 다이얼, 섬세한 바늘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뭔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 구부정한 허리, 낡은 리어카, 더러운 옷.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최 씨는 박 씨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씨, 내가 진짜 거지인 줄 알고 도와준 건가? 박 씨의 질문에 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을 뿐입니다. 그 미소는 슬프고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박 씨, 고맙네. 최 씨는 그 말만 남기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리어카를 끌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허리를 조금 펴고 걸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찬 폐지 노인. 갑자기 변한 목소리와 자세.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폐지를 주었을까요? 박 씨는 천천히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멍했습니다. 경비실에 도착하자 김 씨가 막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 박 씨. 미안해. 늦었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박 씨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경비복을 벗고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숙소로 가는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최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습니다. 최 씨의 손목에 있던 그 시계가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던 금속, 정교한 다이얼,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박 씨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될까요? 아니면 영원히 모를까요? 한편 그 시각, 도심 한복판, 20층짜리 빌딩의 최상층, 넓은 회장실 안에서 한 남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75의 노인이었습니다. 최성우 회장이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까지 낡은 옷을 입고 폐지를 줍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곱게 편 허리, 단정한 머리, 깨끗한 정장,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예리한 눈빛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파텍 필립, 5천만 원짜리 시계였습니다. 평소에는 빼놓고 다녔지만 오늘은 깜빡했습니다. 박 씨에게 들킬 뻔했습니다. 조심해야 하는데. 최 회장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계약서,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100억대 재산을 관리하는 서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눈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 야경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높은 빌딩들, 끝없이 이어진 도로들, 그 모든 것 중 절반이 그의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책상 위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엎어져 있던 액자였습니다. 천천히 뒤집으니 가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과 딸이 웃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중고차를 몰았고 외식은 한 달에 한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웃었습니다. 최 회장은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리운 얼굴이었습니다. 10년 전 아내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병상에서 아내가 남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여보, 당신은 평생 일만 했어요. 나는 외로웠어요. 우리 애들도 외로웠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최 회장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돈을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은 외로웠다니. 평생 성공하기 위해 달렸는데 정작 사랑하는 사람은 곁에 없었다니. 최 회장은 액자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자식들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아들 최민주는 회사에 들어와 부사장이 됐지만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골프만 치고 술만 마시고 여자들과 놀기만 했습니다. 최 회장이 뭐라고 하면 대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뭘 해주셨어요? 돈만 주고 관심은 안 주셨잖아요. 그 딸 최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품만 사고 해외여행만 다니고 친구들과 파티만 했습니다. 최 회장이 타이르면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 외롭게 만들어 죽게 했잖아요. 최 회장은 참았습니다. 자식들 말이 맞았으니까요. 자신이 잘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돈을 더 줬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부족한 사랑을 채우려고. 하지만 돈을 줄수록 자식들은 더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 전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회계팀에서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회사 자금 30억 원이 사라졌다고. 최 회장은 직접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아들 최민준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30억 원. 30억을 빼돌려서 어디에 썼을까요? 최 회장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아들을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들은 불법 도박장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강남 뒷골목의 불법 카지노, 경마장 밀실, 인터넷 도박 사이트, 30억을 모두 날렸습니다. 최 회장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회장실로 불러 마주 앉혔습니다. 민준아, 나한테 할 말 없니? 아들은 뻔뻔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회사 돈 30억. 내가 빼돌린 거 다 안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웃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어차피 제가 물려받을 돈인데 미리 좀 쓴 게 뭐가 문제예요? 최 회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뻔뻔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다니. 넌 도박으로 날렸어. 30억을.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아버지도 젊었을 때 도박하셨잖아요. 저도 똑같이 한 건데요. 나는 내 돈으로 했어. 회사 돈을 훔친 게 아니라고. 아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돈이 뭐가 다릅니까? 다 제 돈이에요. 아버지는 평생 돈만 벌었으면서 왜 이제 와서 잔소리해요? 엄마도 외롭게 만들어 죽게 하고 저희한테 관심도 안 주고 이제 와서 돈 아까워요? 그 순간 최 회장은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아들은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다니. 최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잘못을 인정하고 돈을 갚아. 그럼 용서하마. 하지만 아들은 비웃었습니다. 용서요? 제가 왜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아버지야말로 저한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은 회장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최 회장은 그날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고소하기로, 친아들을 경찰에 신고하기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렸습니다. 변호사도 비서도 임원들도 모두 말렸습니다. 회장님, 친아들인데 어떻게 고소를 하십니까? 세상에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가. 하지만 최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친아들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재판은 3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정에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평생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이 모든 게 아버지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횡령죄, 배임죄, 도박죄. 판사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들은 감옥에 갔습니다. 그날 이후 딸 최서연이 찾아왔습니다. 회장실로 찾아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오빠를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친아들을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서연아, 오빠는 잘못했어. 회사 돈을 훔쳤단 말이야. 그게 뭐 어때서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용서해야죠. 잘못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야. 사랑요? 아버지가 사랑이 뭔지 알아요? 엄마 외롭게 만들어 죽게 하고 우리 남매는 방치하고 이제 와서 사랑 타령이에요? 딸도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야. 오빠는 됐어요. 저 아버지 안 봐요. 평생 안 볼 거예요. 딸은 그렇게 소리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하지 않고 집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혼자가 됐습니다. 가족이 모두 떠났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최 회장, 친아들을 감옥 보내다니 너무한 거 아닌가? 가족도 못 챙기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해? 뒷담화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최 회장은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췌장암입니다. 2기입니다. 수술하시면 5년은 더 사실 수 있습니다. 수술 안 하면요? 1년. 길어야 1년 반입니다. 최 회장은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5년을 더 살아야 합니까? 아내는 죽었고 아들은 감옥에 있고 딸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습니다. 직원들은 있지만 그들은 월급 때문에 일할 뿐입니다. 회장이 아니라 돈을 보는 겁니다. 최 회장은 거울을 봤습니다. 75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주름지고 지치고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100억의 재산이 뭡니까? 화려한 회장실이 뭡니까? 결국 혼자 죽어갈 뿐입니다. 그날 최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기로, 진짜 사람을 찾기로, 돈도 권력도 명예도 모두 숨기고 가장 밑바닥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그래서 진짜 사람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기로. 다음 날부터 최 회장은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리어카를 끌고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목소리를 쉬게 내고 거지처럼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봤습니다. 대부분은 무시했습니다. 비웃었고 피했고 험한 말을 했습니다. 거지 영감, 더러운 노숙자, 쓰레기 같은 놈.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을 뱉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리어카를 발로 찼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최 회장은 절망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세상이구나. 돈과 권력을 벗어던지면 남는 건 멸시뿐이구나. 진짜 사람은 없구나. 하지만 3개월째 되던 날 박인호 씨를 만났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68배 노인, 월급 210만 원.
자식들에게 외면받고 소장에게 갑질당하는 사람. 그런 박 씨가 자신에게 5천 원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캔커피와 함께. 최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이거라도 드세요.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겠지. 나중에 돈을 요구하겠지. 하지만 박 씨는 매일 왔습니다. 아침마다 5천 원과 캔커피를 건넸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강하세요 한마디만 남기고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나타났고, 여전히 5천 원을 건넸고, 여전히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최 회장은 감동했습니다. 아직 이 세상에 진짜 사람이 남아있구나. 돈도 권력도 바라지 않고 그저 사람으로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구나. 최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아직 비어있는 유언장이었습니다. 수혜자 란이 공백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박 씨에게 모든 걸 맡겨야 할까? 100억의 재산을, 회사를, 남은 인생을.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순수한 사람일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조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최 회장은 유언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가슴속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췌장암 통증이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야 했지만 참았습니다.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고통, 딸에게 외면당한 고통에 비하면 박 씨, 자네가 진짜라면. 최 회장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최 회장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 도심은 점점 어두워졌고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회장실만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박 씨는 교대 시간이 끝나고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어제 조 소장에게 받은 해고 통보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68배 나이에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박 씨는 한숨을 쉬며 단지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최 씨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제 본 명품 시계, 변한 목소리와 자세, 모든 게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최 씨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단지 뒤편 골목에 도착하자 어둠 속에서 리어카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최 씨였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구부정한 자세로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 박 씨가 다가가려는 순간 반대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저거지 영감. 박 씨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조 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2명의 젊은 남녀가 서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자신의 아들 박민수와 딸 박서희였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야, 서희야, 너희가 왜 여기? 아버지. 아들 박민수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 정장을 입은 아들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조 소장님한테 전화 왔어요. 아버지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어머, 횡령? 나는 그런 적 없다. 박 씨는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조 소장이 비웃으며 나섰습니다. 횡령 안 했어? 지난 3개월 동안 자네가 그 거지한테 준 돈이 얼마야? 매일 5,000원씩, 한 달이면 15만 원. 3개월이면 45만 원이야. 그 돈이 다 회사 복지비에서 나온 거라고. 그건 제 돈입니다. 제 월급에서. 증거 있어? 영수증 있어? 없잖아. 그럼 회사 돈이야. 조 소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에게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딸 박서희도 다가왔습니다. 30대 후반 화장을 진하게 한 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매달 받는 돈도 줄었는데 횡령까지 하고 우리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서희야, 나는 횡령 안 했어. 그리고 그 돈은 그만해요. 변명 그만. 딸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아들 박민수가 리어카를 끌고 있던 최 씨를 발견했습니다. 저 거지 때문이구나. 저 노숙자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 꼴이 된 거잖아. 아들이 최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야, 이 거지 영감아. 아들이 최 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최 씨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수야, 안 돼.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 노숙자 새끼가 우리 아버지한테 구걸해서 돈 뜯어냈지? 응. 아들이 최 씨를 밀쳤습니다. 최 씨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조 소장도 다가왔습니다. 그래, 저 거지가 다 나쁜 놈이야. 저것 때문에 박 경비가 정신을 못 차렸지. 조 소장이 리어카를 발로 찼습니다. 쾅! 리어카가 넘어졌습니다. 안에 담긴 폐지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골판지, 신문지, 빈 병들이 바닥에 널렸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딸 박서희도 가세했습니다. 더러운 거지. 우리 아버지한테 빌붙지 마. 딸이 흩어진 폐지를 발로 찼습니다. 골판지들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최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부정한 자세로 서서 조용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슬프고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이 거지 새끼가 대답을 안 해? 아들이 다시 최 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 씨가 몸을 날렸습니다. 최 씨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들의 주먹이 박 씨의 얼굴을 쳤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 씨가 비틀거렸습니다. 입술이 터졌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입안에 쇠맛이 퍼졌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최 씨를 뒤에 두고 양팔을 벌려 막아섰습니다. 민수야, 그만해. 이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박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피가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비켜요. 저 거지 때문에 아버지가 해고당한 거잖아요. 아니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비키라고. 아들이 박 씨를 밀쳤습니다. 박 씨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 소장이 비웃었습니다. 박경비, 정신 차려. 저 거지가 뭔데 자네가 맞아주냐? 이분은 거지가 아니에요.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뭔데? 폐지 줍는 노숙자잖아. 딸이 소리쳤습니다. 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최 씨가 누구인지, 왜 폐지를 줍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분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이 도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아들이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비켜. 저거지 혼내줄 거야. 아들이 박 씨를 밀치며 최 씨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박 씨는 다시 몸을 날렸습니다. 최 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들의 주먹이 박 씨의 등을 쳤습니다. 퍽! 박 씨는 신음했지만 최 씨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왜 이래요? 왜 저 거지를 감싸요? 아들이 소리치며 계속 쳤습니다. 등, 어깨, 허리, 주먹이 쏟아졌습니다. 박 씨는 고통을 참으며 최 씨를 꼭 안았습니다. 그만해. 제발. 박 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조 소장도 가세했습니다. 이 고집불통 영감. 조 소장이 박 씨의 옆구리를 찼습니다. 박 씨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를 놓지 않았습니다. 딸도 다가와 박 씨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려요. 왜 거지를 감싸요? 우리는 생각 안 해요? 박 씨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피와 눈물이 섞여 얼굴을 적셨습니다. 서희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희한테 잘못했어. 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어. 아버지를 이 꼴로 만든 게 죄가 아니에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박 씨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최 씨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등이 차가운 아스팔트에 부딪혔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최 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래에 깔려 최 씨가 다치지 않도록. 이 미친 영감. 아들이 다시 발로 찼습니다. 박 씨의 옆구리, 다리, 팔, 발길질이 쏟아졌습니다. 조 소장도 가세했습니다. 정신 나간 놈. 발로, 주먹으로 계속해서 때렸습니다. 박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피가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최 씨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좋은 사람이야. 내가 지켜야 해. 박 씨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주변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아들의 욕설, 조 소장의 비웃음, 딸의 울음소리, 모든 게 멀어졌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35년 교직에 몸담았고 수백 명의 제자를 가르쳤고 정년 퇴직까지 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일했고 돈을 벌었고 모든 걸 바쳤습니다. 하지만 끝은 이렇습니다. 자식들에게 맞고 소장에게 짓밟히고 거리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느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피와 눈물이 섞여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고였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죽는 게 나을지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삶을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외면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거리에서 맞아 죽는 인생. 이게 68년을 산 결과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딸도 소장도 주민들도 누구도 자신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쓸모없는 늙은이, 버려진 경비원,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사람. 박 씨는 서서히 힘을 놓았습니다. 최 씨를 감싸던 팔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호흡이 얕아졌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박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깊고 차갑고 고요한 어둠이. 박 씨는 그 어둠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고통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어둠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인호 씨는 정말로 죽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이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박 씨의 몸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 찢어진 경비복, 멍투성이가 된 팔과 다리. 하지만 여전히 최 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을 잃는 순간까지 박 씨는 최 씨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박인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68년을 살아온 박인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박인호 씨는 눈을 떴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자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이었습니다. 코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조금 돌렸습니다. 목이 뻐근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병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1인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커다란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백합, 장미, 카네이션,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등에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온몸이 붕대투성이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박 씨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VIP 병동이고요. VIP? 박 씨는 놀랐습니다. 서울대병원 VIP 병동이라니 하루에 100만 원이 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최성우 회장님께서 모셔오셨습니다. 3일 전에 실려오셨어요. 갈비뼈 세대 골절, 뇌진탕, 안면 타박상, 전신 타박상이셨습니다. 수술 잘 받으셨고 이제 회복 중이십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3일이나 지났습니다. 박 씨는 3일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던 겁니다. 최 회장님은 매일 오십니다. 아침마다 들르셔서 상태를 확인하고 가세요. 오늘도 곧 오실 겁니다. 간호사는 링거를 확인하고 미소 지으며 나갔습니다. 박 씨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최 회장, 폐지를 줍던 그 노인이 100억대 자산가였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최성우 회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낡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고급 정장, 깨끗한 구두, 단정한 머리.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주름투성이었고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박 씨 깨어났군. 최 회장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박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네. 자네가 나 때문에 다쳤어. 내가 정체를 숨기는 바람에.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약해서. 약하다고? 자네가? 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씨, 자네는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야.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지키는 사람. 그게 진짜 강한 거지. 박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강하다고, 훌륭하다고. 자네 자식들과 조 소장은 모두 경찰에 넘겼네. 폭행죄로 기소될 거야. 각오하라고 했어. 제 자식들을.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자네 자식들도. 친아들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어줄 수는 없지. 나도 내 아들을 감옥에 보냈어. 그게 진짜 사랑이야. 최 회장은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씨, 나는 자네를 3개월 동안 지켜봤어. 매일 아침 5천 원을 건네는 자네를, 주민들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웃는 자네를, 소장에게 갑질당하면서도 참는 자네를 봤지. 그리고 마지막 날 밤 자네는 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어.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야. 최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왜 그랬나? 나는 거지였어. 폐지나 줍는 노숙자였고 자네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왜 목숨을 걸었나? 박 씨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선생님은 사람이셨으니까요. 최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75의 노인이 100억대 자산가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고맙네, 박 씨. 정말 고맙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두 노인은 손을 맞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 회장이 눈물을 닦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박 씨, 할 말이 있네. 네, 회장님. 나는 췌장암 2기야. 수술 안 하면 1년밖에 못 산다고 했어.
박 씨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의사는 수술하라고 했지. 5년은 더 살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거부했어. 누구를 위해 5년을 더 살아야 하나 싶어서. 최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죽었고, 아들은 감옥에 있고, 딸은 연락을 끊었어. 친구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었지. 100억이 있어도 혼자였어. 그래서 죽고 싶었네. 박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자네를 만났어. 자네 덕분에 나는 다시 살고 싶어졌어. 수술을 받기로 했네. 회장님, 그리고 박 씨, 자네한테 부탁이 있어. 최 회장은 박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 씨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부탁일까요? 내 병든 몸과 100억 재산을 관리해 줄 가족이 되어 주겠나? 박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족? 단순히 관리인이 아니라 내 마지막을 지켜줄 동반자로 말일세. 나는 혼자 죽고 싶지 않아. 곁에 진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바로 자네야, 박 씨. 박 씨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네한테 모든 걸 맡기는 건 아니야. 회사는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고 있고 변호사와 회계사들이 재산을 관리하지. 하지만 나는 자네와 함께 살고 싶어. 같은 집에서, 같은 식탁에서, 가족처럼 말이야. 최 회장은 박 씨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재산의 절반을 자네한테 물려주고 싶네. 50억이야. 자네가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박 씨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50억?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큰 돈을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자네가 필요해. 내 마지막을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자네 말고는 아무도 없어. 최 회장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박 씨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직장에서도, 세상 어디에서도. 하지만 지금 100억대 자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자네는 35년 교직에 있었잖아. 수백 명을 가르쳤고 정년퇴직까지 했어. 그런 자네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최 회장은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계약서가 아니야. 가족관계 증서도 아니고 그저 내 마음을 적은 편지일 뿐이야. 읽어보게.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인호 씨에게 나는 자네를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법적인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의 가족으로 말입니다. 자네와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네와 함께 웃고 울고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최성우 올림. 박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글씨가 흐려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시간을 주겠네. 천천히 생각해보게. 급하지 않아. 자네가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겠네. 최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푹 쉬게. 나는 내일 또 올게. 최 회장이 나가려는 순간 박 씨가 불렀습니다. 회장님, 응? 제가 부족하지만 회장님께 힘이 될 수 있다면 함께 하겠습니다.
최 회장은 돌아섰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75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고맙네, 박 씨. 정말 고맙네. 두 노인은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미소였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비서 2명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 왔습니다. 조민수 소장과 박 씨 자녀분들이 관리실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회장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최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당장? 네, 경찰을 부르려 했는데 회장님께 먼저 보고하라고 하셔서. 최 회장은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보십시오. 괜찮습니다. 함께 가세. 자네도 들어야 할 이야기일 거야.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휠체어 준비하게. 최 회장이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30분 후 박 씨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을 나섰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과 박 씨는 차에 탔습니다. 비서들과 경호원들이 함께 탔습니다. 차는 빠르게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40분 후 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밖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민들, 경비원들, 그리고 조민수 소장과 박 씨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서가 휠체어를 꺼내 박 씨를 태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최 회장님이야? 진짜 100억대 자산가라며? 박 경비가 저렇게 됐어? 최 회장은 사람들을 해치고 관리사무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박 씨를 태운 휠체어를 비서가 밀었습니다. 조민수 소장이 최 회장을 보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민수와 박서희도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최 회장은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냥 지나쳐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씨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금방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최 회장은 중앙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를 아실 겁니다. 박인호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 회장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민들, 경비원들, 청소 아주머니들, 모두가 최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민수 소장은 구석에 서서 두리번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영문을 몰라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박민수와 박서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있고 폐지 줍던 노인이 정장을 입고 서 있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기, 회장님, 조 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 경비해고 건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서. 최 회장은 조 소장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난 3개월 동안 이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거지 행세를 하며 여러분을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네, 폐지를 주우셨다고? 거지 행세요? 조 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그 폐지 줍는 노인이? 박민수와 박서희도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밤 자신들이 발로 차고 때렸던 그 노숙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맞습니다. 여러분이 거지 영감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최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막았습니다.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게 무슨... 조 소장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신이 발로 찼던 그 리어카의 주인이 100억대 자산가였다니. 박민수는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주먹으로 때렸던 그 노인이 이 아파트의 실소유주였다니. 박서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자신이 더러운 거지라고 욕했던 사람이 최성우 회장이었다니. 나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최 회장이 사람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모두 벗어던지고 가장 밑바닥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진짜 선한 사람인지, 누가 겉만 번지르르한 위선자인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도 그 폐지 줍는 노인을 무시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단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선한 사람을. 돈도 권력도 바라지 않고 그저 사람으로서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을 말입니다. 최 회장은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바로 박인호 씨입니다. 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최 회장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박인호 씨는 오늘부로 성우개발의 자산관리 고문으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이 일대 빌딩 3개의 총책임자로 임명됩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빌딩 3개의 총책임자? 그 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인지 모두가 알았습니다. 월급만 수천만 원이 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박인호 씨는 나의 개인 비서이자 건강관리인이자 가장 신뢰하는 동반자입니다. 내 곁에서 나를 돌봐줄 유일한 사람입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붕대를 감고 있는 박 씨. 며칠 전까지 경비원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100억대 자산가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조 소장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해고하려 했던 사람, 자신이 매일 갑질했던 사람이 이제 자신의 상사가 됐습니다. 아니, 상사를 넘어 이 건물의 주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안 돼. 조 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민수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주먹으로 때렸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제는 자신이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박서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거지 감싸지 말라고 소리쳤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최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며칠 전 박인호 씨는 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자기 자식들과 상사에게 맞으면서도 나를 보호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박 씨를 폭행한 사람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조민수 소장, 박민수 씨, 박서희 씨, 여러분은 폭행죄 상해죄로 기소될 것입니다. 조 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조 소장이 최 회장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회장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몰랐다고? 최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자네가 나를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되나? 자네는 박 씨를 괴롭혔어. 매일 갑질하고 트집 잡고 모욕했지. 그게 잘못이 아닌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조 소장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박민수도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제발 아버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희를 용서해 달라고. 박민수가 박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때린 제가 짐승만도 못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박서희도 울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최 회장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대단한 분인 줄 몰랐다고? 그럼 대단하지 않으면 때려도 되나? 거지면 무시해도 되나? 경비원이면 갑질해도 되나?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대접하고 돈이 없으면 무시했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굽신거리고 권력이 없으면 짓밟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는 관리사무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제발요. 회장님, 한 번만요. 조 소장이 계속 빌었습니다. 저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발, 가족? 최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박 씨도 가족이 있었네. 자네한테 갑질당할 때 자네는 박 씨 가족 생각했나? 조 소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 회장은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박 씨, 결정은 자네가 하게. 이 사람들을 용서할 건지, 법대로 처리할 건지. 나는 자네 결정을 따르겠네. 모두의 시선이 박 씨에게 향했습니다. 조 소장, 박민수, 박서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 소장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을, 매일 갑질하고 모욕하고 해고하려 했던 그 사람을. 조 소장님, 박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네, 박 씨. 조 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소장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죠. 야, 박경비. 너 같은 인간은 평생 이 아파트 문이나 열다 끝나는 거야. 라고요. 조 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폐지 줍는 거지랑 어울리더니 딱 수준 보이네. 라고도 하셨죠. 조 소장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박민수와 박서희를.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아이들을. 민수야, 서희야. 네, 내 아버지.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아버지를 때렸어. 주먹으로 발로. 죽을 뻔했어. 박민수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말했지. 우리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라고. 거지 감싸지 마라고. 박서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박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박 씨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조 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박민수와 박서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용할 도구로, 무시할 대상으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로 봤습니다. 그것이 잘못입니다. 박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68년을 살았습니다. 35년을 교직에 몸담았고 수백 명의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는 이 아파트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법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씨는 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최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잘 결정했네, 박 씨. 최 회장은 비서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들이 경호원들과 함께 조 소장과 박민수, 박서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조민수 씨, 박민수 씨, 박서희 씨, 여러분은 폭행죄 및 상해죄로 고소될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안 돼, 안 돼요. 조 소장이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제발, 제발요. 박민수와 박서희도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시하던 경비원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용기 있고 단호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최 회장이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교훈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돈과 권력이 아니라 인품으로 대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박인호 씨는 이제 이 아파트의 총책임자입니다. 여러분은 박 씨를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최 회장은 박 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세, 박 씨. 이제 우리 집으로 가야지. 우리 집이요? 그래. 오늘부터 자네는 나와 함께 살게 될 거야. 준비 다 됐네. 비서가 박 씨의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두 노인은 관리사무소를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박 씨를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존경의 박수였습니다. 축하의 박수였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받는 박수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박 씨를 차에 태웠습니다. 최 회장도 함께 탔습니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아파트를 벗어나 큰 길로 나갔습니다. 박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보던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존중받는 사람, 필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박 씨, 괜찮은가? 최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박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정말 괜찮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정말 괜찮습니다. 두 노인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함께 걸어갈 길을 향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인호 씨는 최 회장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였습니다. 200평이 넘는 넓은 공간, 거대한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고급 가구들로 채워진 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박 씨는 평생 이런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경비실 작은 침대, 좁은 원룸, 그런 곳에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박 씨를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박 씨, 여기는 자네 집이기도 해. 편하게 지내게. 두 노인은 매일 아침 함께 식사했습니다. 최 회장이 고용한 가정부가 정갈한 한식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생선구이. 박 씨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맛있네요, 회장님. 나도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게 먹어보네. 혼자 먹을 땐 입맛이 없었는데 말이야. 두 노인은 천천히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가족 이야기, 인생 이야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점점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최 회장은 췌장암 수술을 받았고 회복 중이었습니다. 의사는 운동을 권했습니다. 두 노인은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나란히. 박 씨, 덕분에 나는 다시 살고 싶어졌네. 무슨 말씀을. 정말이야. 혼자였을 땐 죽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자네와 함께 밥 먹고 산책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 좋아. 박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비실에서 혼자 도시락 먹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최 회장이 박 씨를 불렀습니다. 박 씨, 부탁이 있네. 네, 말씀하세요. 내 아들이 빼돌린 돈 중 일부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네. 변호사가 연락이 왔어. 아들이 투자했던 부동산 중 일부가 아직 남아있다고. 최 회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부동산을 되찾으려면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해. 그런데 변호사가 제안을 했어. 서류를 조작하면 더 빨리, 더 많이 되찾을 수 있다고. 박 씨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불법은 불법이야. 아무리 내 돈이라고 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되찾고 싶지 않네. 최 회장은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박 씨, 자네 생각은 어떤가? 자네가 판단해 주게. 박 씨는 천천히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불법은 안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적게 되찾아도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최 회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박 씨야. 자네를 믿길 잘했어. 두 노인은 정직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습니다. 6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10억 원을 되찾았습니다. 불법으로 했으면 20억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박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10억도 큰 돈입니다. 그래,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정직했다는 거야. 그게 진짜 가치지. 그 과정에서 박 씨의 정직함은 빛을 발했습니다. 변호사들도 법원도 모두가 박 씨를 신뢰했습니다. 박 씨가 하시는 일이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최 회장도 박 씨를 더욱 신뢰했습니다. 재산 관리를 모두 박 씨에게 맡겼습니다. 통장, 도장, 중요 서류, 모든 것을 박 씨가 관리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다 맡기셔도 됩니까? 자네가 아니면 누구한테 맡기겠나? 나는 자네를 믿네. 저녁이면 두 노인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녹차, 국화차.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박 씨, 행복한가? 네, 회장님. 평생 이렇게 행복해 본 적 없습니다. 나도 그래. 돈이 많을 때보다, 권력이 있을 때보다 지금이 제일 행복해. 두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높은 빌딩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부였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100억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한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라는 걸. 고급 빌딩을 소유하는 것보다 소중한 건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걸. 최 회장도 깨달았습니다. 평생 돈을 벌었지만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진짜 성공은 재산이 아니라 신뢰라는 걸. 두 노인의 우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당신 곁에 조용히 남기를 바랍니다.